제 2교시입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이제 또 시작합니다. 이제 그 제도는 어떤 규칙과 규율 이런 것들인데, 이제 두 번째 2교시에서는 그 제도가 취지대로 그 진행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 대표적인 사례로 우측 통행으로 시작했다가 좌측 통행으로 바뀌었다가 우측 통행과 좌측 통행이 혼재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측 통행하다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좌측 통행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이제 그 차량 우측 통행, 그 다음에 사람은 좌측 통행하다가 지금 사람도 우측 통행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차도 오른쪽이죠. 아직은 기차는 일부 구간에는 좌측 통행이 남아있죠. 이처럼 이제 어떤 제도가 이제 정착되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통적으로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기본이었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오른쪽으로 그 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입니다. 고종 황제 때도 최초의 자동차는 어차라고 말하죠. 전용 어차. 그리고 우측으로 보행자와 마차를 전부 다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데,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1921년 12월 1일 대한민국에 일본이 이제 그 점령하면서 좌측 통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탈선 사고도 생기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 후에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미 군정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좌측 통행이 어떻게 됩니까? 우측 통행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24년간 좌측 통행으로 익숙해진 국민들은 다시 우측 통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우측 통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국민들을. 일제 강점기 때는 좌측, 다시 원래대로 우측 통행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이상 그 차량은 지금까지 우측 통행, 사람은 좌측 통행을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람도 우측 통행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좌측 통행인 철도 구간은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가면 다 바뀌겠죠. 그래서 오른쪽 통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영국은 좌측 통행이죠. 일본이 좌측 통행인 것은 좌측 통행인 그 국가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전기기관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좌측 통행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마부가 이제 채찍질 하다가 이게 좌측 통행하는 그 보행자가 있으면 그 맞게 되죠. 그런 사고도 있는 거죠. 그래서 1800년대 이제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이제 도로 건설과 함께 교통법규가 이제 제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1835년에 자동차는 좌측 통행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에 속한 나라는 모두 다 좌측 통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라든지 영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모든 나라는 좌측 통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생활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정한 것이 바로 제도죠. 그래서 통행에 대한 그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함께 일본, 태국은 영국 기술의 영향으로
좌측 통행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도 역시 좌측 통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사무라이 무사는 오른손잡이죠. 그 칼집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은편에 걸어오는 사무라이 칼집에 부딪히는 거죠. 시비가 생길 수 있는 탓에 이제 좌측 통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좌측 통행을 수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마차나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좌측 통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충돌하게 되는 거죠.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충돌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좌측 통행을 수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직 문화 속의 하나의 제도죠. 제도. 그래서 통행 방식에 대한 그 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조직 문화 속에 어떤 개선되고 또는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에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정착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 통행 방식은 제도가 되는 거고 또 힘 있는 국가가 리더가 되는 거고 국민은 조직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직 구성원은 결국 뭡니까? 리더가 정한 제도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행하는 그런 어떤 정착된 문화를 가지고 이제 그 제도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는 그 제도와 이제 함께 일본식이나 미국식이나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혼재 있는 거죠. 우리 문화 속에 일본 문화도 있고 미국 문화도 지금 혼재 있습니다. 일본은 입사 후 정년까지 일하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죠. 그리고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쉬운 나라죠.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고 직무와 근로기간을 정하죠. 조건도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죠. 작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표시된 그 일만 수행하는 것이죠. 이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제도로 정착된 제도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식의 평생 직장을 보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구성원들의. 그 다음에 집체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체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집체교육 하면 이제 민방위 훈련 교육 같은 거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집체교육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에서 연수하면은 모든 부서에 한 명씩만 남고 다 참여하죠. 이런 것이 이제 집체교육에 해당됩니다. 그 직종, 직급별로 시켜야 되는 그 교육 체계도를 만들어서 과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또 부장 이상 임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이렇게 교육이 세워지고 진행되는 것이 결국은 일본식의 어떤 그 직장의 그 문화가 정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식은 의무 고용 방식이죠.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직무 명세서에 기술합니다. 그리고 기술된 직무 명세서에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시간과 업무의 내용, 분명히 기록된 그 항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교육이죠. 그냥 고용된 그 계약의 내용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식은 그 회사가 주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미국식은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맞는 것을 알아서 배워야 되는, 그것이 바로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해고나 이제 고용이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서는 결국은 개인의 능력만 키우는 그런 일만 잘 하게 되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그 노하우 또 자신의 스펙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식과 미국식의 그 고용 방식과 그 직원 교육은 어떤 것이 우월하다, 어떤 것은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식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미국식도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주의적인 문화의 조직은 일본식, 이제 소수 그룹의 토의나 토론이 가능한 것은 미국식,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직장 문화는 어떨까요? 미국식 아니고 일본식입니까? 아니죠. 둘 다 이제 혼용되어 있는 거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대체적으로 5단계로 계층 구조로 나눠진 것은 수직적 관계죠. 보통 이것은 일본식. 팀장을 따로 정하고 팀원은 부장도 있고 거기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팀장이 재밌는 것은 주임이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도 그 팀장에 이렇게 그 전체 그 팀워크에서 보고 체계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토의도 하게 되고 수평적인 그런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재밌는 것은 수직적인 조직 구조도 존재하지만은 어떨 때는 팀이 구성되면 그 직책과 상관없이 부장이 팀원이 되고 주임이 이제 팀장이 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활동할 때도 있습니다. 지속적이지는 않고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회의하게 되죠. 그럼 이제 부장은 팀원이지만 이제 자문위원이 되는 거죠. 회사 전반적인 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원들이 그 팀장과 회의를 하게 될 때 부장은 아주 필요한 분이죠. 왜냐하면 조율도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서 의사결정권에 있을 때 중요한 정보와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보통 대기업에서도 이게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팀장이라는 그 용어가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혼용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건 뭡니까? 1등 대한민국형. 엉터리 대한민국형이 되면 안 되겠죠? 직급체제는 일본식, 보상 방식은 미국식 성과주의.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죠. 원가를 덜 투입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수확하려는 의도. 외형만 그럴싸한 산출물을 만들어 졸속으로 끝나는 사업. 엉터리 모방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의 목소리도 있죠. 자성의 목소리. 그건 뭐냐면 정부의 무관심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작은 정부가 그 시장 경제에 맞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떤 이제 자성의 목소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형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조금은 또 깊이 들어가면 위험한 말이니까 직무에 관련돼서만,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에서 모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려면 규제와 통제, 어떤 그 허가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면 산업이 자율화되지 못하고 육성되지 못하죠. 경직된 그 산업만
발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퇴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산업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꼭 이제 정부를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하게 된 그 취지는 표현이 그렇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란 수식어가 붙었다면 중요하죠. 브랜드가 돼야 되죠. 자, 대한민국 그러면 메드 인 코리아 그러면 우수한 제품, 너무나 좋은 제품, 기호죠.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의 수출품에 메드 인 코리아 그러면 반갑게 그 제품을 선택하는 거. 가격도 그 다음에 제품의 질도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그 제품이 일상생활에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는 그런 어떤 상품. 이것이 경쟁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고 활용이 될 때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조직은 이 경계가 다를 뿐 동등한 조직입니다. 국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이고 공동체고 또 국가 산하에 있는 다양한 회사, 다양한 조직들도 역시 같은 성격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문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이라고 찾아볼 수 있죠. 한국인의 정신, 그 다음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기질,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죠. 이것은 국가로 봤을 때 그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볼 때는 각 공동체마다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는 통제요, 규율이요, 규칙입니다. 그걸 어기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통일성을 위해서 일관된 어떤 일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또 다양성, 각 개체의 다양성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도를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정한 이제 직업군이 있고 직종도 있는데 특정한 어떤 직업군이나 직종에만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지점에만 허용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제도를 도입할 때 전 구성원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역시 조직 내에서 많은 그 타협과 조율 또는 그 협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대학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이제 교수와 이제 직원들, 교수는 이제 강의 시간 위주로 이제 그 근무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어떤 대학은 강의 시간 이외에 연구실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은 직원과 동일하게 교수도 출퇴근 그 지문을 찍고 다닙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수는 3일, 그래서 38은 24시간. 어떤 대학은 그 48은 32 해서 30시간 이상. 그리고 타 대학에 이제 강의 한 강좌를 허용하는 이제 대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자율성을 둡니다. 그러나 직원은 또 어떻게 됩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칼출근, 칼퇴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그 출퇴근에 대한 제도를 정할 때
이제 그 구성원의 그 특성에 맞게끔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또 이제 뭐 어린이집에 적용한다면 이제 원장님은 8시 출근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자유롭게 하는 원장님은 10시, 그 다음에 5시쯤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또 당직 교사는 뭐 7, 8시에 또는 9시에 퇴근할 수 있고 돌아가면서 당직하죠. 아침은 또 그 8시 전에 미리 와야 되는 선생님도 계시고, 보통 이제 9시부터인데 일찍 오는 분이 당번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 출퇴근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규칙이죠. 제도 정착시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명함. 명함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회사는 모든 부서 간에 그 회사 전체의 명함은 동일합니다. 아마 대체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명함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영업부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그 친화적인 그런 형태의 디자인. 그 다음 행정직이나 관리직은 좀 딱딱하지만 이렇게 좀 품위 있는 그런 어떤 명함 제작.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자율성을 허락하느냐, 통제하느냐, 이제 그건 결정해야 되죠. 이것도 제도의 하나 중에 하나죠. 제도 중에. 명함은 어떻게 해요? 자율성을 줄 건지, 주지 않을 건지. 이것도 통일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개별적인 부서 간의 또 다양성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함을 정할지라도 모양, 빛깔, 형태, 어떤 그 양식들, 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3교시에는 살펴볼 것입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또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